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수습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 측에게 손을 내밀며 원팀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은 처음으로 1대1 토론으로 맞붙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소식부터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처음으로 의원총회장에 참석해서 의원들과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서른 의원을 이제 두 팔을 쫙 벌려서 한번 안아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모습 어떤 부분 좀 주목하셨나요? 이재명 후보가 당에서 경선 후유증을 갖다가 좀 풀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좀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의 첫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도 국감이 됐어요. 대장동 의혹 때문에. 이 첫 승부처를 앞두고 지난번 경선 이후에 일주일 동안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누렸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내부 전열을 갖다가 빨리 가다듬고 원팀을 만드는 게 지금 대장동 국감을 앞둔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른 의원 가서 우리 한번 앉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저는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을 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의원 그 간담회 자리에서도 원팀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분열된 민주당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노력인데 예. 이게 한꺼번에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대선 후보로 결정됐으면 사실 컨벤션 효과를 좀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제 대장동 이슈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어쨌든 결선 투표 가는 문제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과의 이제 원만한 이제 그 결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 사실 당내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외부적으로 봉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좀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야 그 언제든 적과 동지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당도 옮겨가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서른 의원을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품을 수 있다고 보고, 서른 의원도 경선 과정의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털고 또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후보의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흔쾌하게 지금 사실 동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아직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수용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지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 상층부의 정치인들이 이제 융합했다고 하더라도 지지층들이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하긴 되게 어렵다. 그런 면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10월 말 정도에 선대위가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재명 후보와 같이 손을 잡고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면서 등장을 하는 것인가? 그때까지의 시간입니까? 혹은 그 이후까지 더 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이낙연 후보는 선대위 출범에는 저는 직을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부는, 그러니까 당의 선거를 이끌어가는 체계는 이제 구축하겠지만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그 결집,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가 확정되어지면서 1대1의 구도가 확실하게 정리되면 연말쯤 가갖고는 진영 대 진영으로 쫙 갈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진영 대 진영의 큰 판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거의 사활을 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박빙의 승부로 그 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지층 결집은 어쨌든 연말을 지나면서는 다 그 편이 갈려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1, 2%의 싸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결국 연말에 가서는 지지층 간의 결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층의 지지자들의 60~70% 가량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지지층을 따로 빼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굴 지지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지층이 20%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야당 후보나 중립지대에 있는 후보를 예. 지지한다고 나왔는데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되느냐?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을 한 이낙연 적극 지지층 예. 이분들은 아마 포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경기도 국감에서 선방을 한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이낙연 후보가 저도 이제 10월 말 정도쯤이면은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때쯤 되면은 상당수는 다시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게 이제 워낙 그 3차 선거인단의 결과가 충격적이었고 예. 또 자기들이 주장했던 논리, 그러니까 중도 사퇴한 후보의 무효표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이 워낙 쌓여 있었어요. 예. 그리고 주고받은 내용들도 워낙 감정의 독설이 커졌었고. 아직도 좀 그런 게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예. 봐요. 그런데 아까 이기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감금은 굉장히 옅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발 이슈라든지 고발 사주 문제라든지 대장동 이슈 같은 것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국민의 어떤 진실에 대한 공방이 아니라 사실은 진영 공방으로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두 분 모두 어느 정도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 중이고 뭐 민주당은 이제 끝났지만 이게 경선 와중에는 다 어차피 편이 나눠서 이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엔 더 큰 상대 진영을 향해서 결집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그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제 비판하는 부위에서는 이재명 그 후보 같은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당장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40%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이제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되면 저는 뭐 진영 대 진영은 다 갈릴 것이다. 뭐 중요한 것은 결국 중도층이겠죠. 아직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이제 항상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국 한 20% 정도 영역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각 진영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표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민주당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 가장 지금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에 있을 국감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국감 야당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텐데 다음 주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서 출석을 하는 것 득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뭐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유가 있었는데 저는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하면은 정면 돌파였어요. 그런데 이걸 피해간다. 그 전에 경기도 지사직을 내려놓는다 이러면은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들로부터 대장동 의혹을 갖다가 회피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거고요. 예. 그럼 지지층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대장동 의혹을 건너려면 크게 두 번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법적인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예. 검찰 수사 당국으로부터의 그런 산을 하나 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공방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이번 대장동 그 국감 같은 25일 날, 18일하고 20일 날 있을 경기도 국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되잖아요. 예. 그 보는 앞에서 소위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토론을 벌여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지지층들에게 대장동 의혹에 대한 충분한 방어 논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이 토건 개발 비리 세력이나 또는
뭐 야당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뭐 저는 오히려 굉장히 그 초반 판세를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다만 예. 야당 같은 경우에 소위 한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어떤 이재명 지사를 코너로 몰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녹취록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도박이다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넘어야 될 강이다. 본선에 가기 위해서는 대장동 의혹을 넘어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도 국감이 이번 대선의 가장 첫 번째 하이라이트이자 이재명 후보로서는 제일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장 어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를 했던 남욱 변호사의 그 주민과의 대화 녹취록 그 부분도 뭐 50분 넘는 그 분량 중에 지금 58초 정도만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감장에서 이런 부분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까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일부만 공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전체를 다 공개를 해갖고 국민의힘이 얻을 거는 별로 없다고 보이고 어차피 수사는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 지금 뭘 뚜렷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조금이나마 의혹을 계속 이제 확산시키고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어떻게든 전략일 수 네.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곧 다가왔는데 행안위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어쨌든 국감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 같은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의원실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검찰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녹취록을 실제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 증거로서 제공된 게 녹취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텍스트로 보는 것과 이제 육성으로 듣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밝혀졌던 이제 남욱 그 이제 변호사의 이제 주민 간담회 속에서의 그 육성 워딩 이런 게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 육성 워딩을 들어보면 이게 이재명 그 후보가 항상 얘기를 할 때 민간 개발 사업자들의 것을 뺏어온 것이다.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민간 사업자들은 그걸 반대했는데 나는 민간 개발로 했던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면 오히려 그 남욱 그 변호사나 그 소위 얘기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토건 세력이 오히려 그걸 희망했던 그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기를 오히려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논리가 지금 모순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좀 그 국감장에서 이제 시연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지금 이 의혹의 실체들을 좀 드러내고 또한 검찰의 어떤 조속한 어떤 수사를 촉구하는 그 계기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독이 되겠습니까? 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는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저는 크게 득이 될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감장을 저는 이용하려고 그거를 어떤 반전의 계기로 이용했다는 측면보다는 방어적인 측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국감장에 나가지 않았을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네. 예상해 보면 오히려 이제 그 경기도 국감을 하는데 그 권한 대행을 맡은 이제 행정부지사나 각 국장들이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쩔쩔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훨씬 더 그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본인이 나가서 이걸 정면으로 맞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내일 이제 모레 있을 그 국감장에서 특별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걸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저는 코너에 몰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본인이 안 나갔을 때보다는 나았다.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2번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 지켜본 후에 저희가 또 이 다음 주에 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상황 다뤄보죠. 어제 국민의힘 4명의 대선 경선 후보들 처음으로 1대1 맞서 토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대 원희룡. 이번 토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등과 꼴등을 좀 꼽아보자면
어떻게 꼽으시겠어요? 뭐 네 분 다로 본다면은 저는 기대치가 높았는데 기대치에 부응 못했던 홍준표 후보가 여론에서도 좀 꼴찌로 보는 것 같고요. 아무런 기대를 안 했는데 선전했다고 평가받는 원희룡 후보가 뭐 잘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토론회를 기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토론회 전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에서 한 발언이었죠. 이런 당은 해체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혼내주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토론회가 좀 재밌겠구나. 그런 이런 의미에서 기대감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또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 2개월 그 이제 징계와 관련돼서 그 징계가 합당했다라고 하는 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토론이 재밌겠다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홍준표 지사에게 기대했던 뭐 촌철살인의 그런 어떤 매운맛이라고 그러나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돼서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또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들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약점을 파고드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5년 전 홍준표가 아니네 이런 느낌을 오히려 줬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득을 얻었는데 몇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토론의 스킬은 굉장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질문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유까지 보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토론을 왜 합니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둘이 토론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영입됐는가 자신이 그러면 이 기존의 정치권이 기대치를 충족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자신의 정책과 묶어가지고 합리적이면서도 신선한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세우면서 내가 이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토론 스킬로서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그 말싸움에서는 지지를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역시 윤석열 후보도 뭐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유승민, 원희룡 후보 간의 맞수 토론이 오히려 더 정책 대결이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 또 네.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등과 꼴등을 꼽으시자면. 그 진중권 전 교수가 딱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MVP는 원희룡이고 제일 못한 게 홍준표라고. 그래서 그 대부분 아마 어제 그 토론을 지켜본 사람이 평가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정책 토론이 사실 지루한 건데 상당히 그 서로 이제 공세를 하면서 나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토론이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그 상호 토론, 1대1 토론 총 3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 후보가 어떤 후보라도 한 번을 하게 돼 있는데 어제는 뭐 유독 어떻게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정책통이라고 할 만한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붙었는데 두 분의 토론 상당히 격조 있는 토론이었던 평가고 이제 예. 마지막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갑자기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자꾸 원희룡 후보에게 물었죠. 예, 계속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는 그 두 사람의 양자 토론, 정책 토론을 왜 자꾸 윤석열을 끌어들이냐 이러면서 이제 토론 회피를 했는데 저는 그 마지막에 이제 사회자도 상당히 모범적인 어떤 정책 토론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좀 괜찮았다고 보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좀 토론 자체 기대에 좀 이하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앞으로 좀 수준을 좀 높여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 교수님 지적하듯이 홍준표 후보가 물론 도덕성 문제에서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 날카로움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전 시간을 그거에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낭비였지 않느냐. 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의 검증뿐만 아니라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외교 안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서 오히려 진짜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 정확하게 지적해 들어가면 준비돼 있지 않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저렇게 도덕성 문제만 매달려 있어야 되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토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담 시작 전에 저희가 연합뉴스TV 단독으로 속보를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홍준표 후보가 오늘 저녁에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인데 이 둘의 만남 어떤 연유에서 이 홍준표 후보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택한 것으로 보시고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번 경선은 당원 50% 당원 투표 50%의 반영률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지난 1차 경선에서 2차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영입하는 게 굉장히 사활이 걸려 있죠. 특히나 추격하는 입장의 홍준표 후보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또 조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영입해오는 게 굉장히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후보 입장,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게 과연 득이 될까? 물론 지금 몸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몸값이 높아서 홍준표 캠프에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3명의 후보들하고는 척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을 생각하고 다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당의 주요한 소위 4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3명과 척을 지게 되면 이후에 본인이 뭐 서울시장을 나가든 조금 국회의원을 나가든 그분들과 척을 지게 되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떤 캠프에 들어가기보다는 후보가 확정되면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럼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저는 행보가 그렇게 가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게는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재형 후보에게 과연 그게 득이 되나? 최재형 후보의 선택이 그동안에 이제 입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캠프 해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컷오프까지 이렇게 예. 오는 과정에서 최재형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그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들에 좀 아쉬운 대목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번 판단이 과연 득이 될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는 득이 되겠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본인에게는 오히려 실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좀 마음이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정치 참여한 지 선언한 지 한 3일 만에 그때 입당을 갑자기 전격적으로 해갖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입당을 오히려 그 견인한 역할을 해버렸는데 이번에도 저는 뭐 어쨌든 캠프 해단식을 아마 12일 날 하고 가족여행을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시는 걸 봐서는 조금 정치적으로는 사실 지난 경선 과정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좀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박 교수님 얘기에 동의하는데 네. 이게 좀 더 본인의 그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지금 뭐 누구 지금 경선을 이기는 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본인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저는 좀 오늘 뭐 최종적으로 뭐 그 연합뉴스 TV의 어떤 뭐 단독 보도니까 결과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좀 판단은 좀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관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